새벽 4시 반,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더니 이제는 자명종 시계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죠.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나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창가였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마당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손수 가꾸는 작은 텃밭의 상추와 토마토가 새벽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는 모습은 언제 봐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젊었을 적 남편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고르며 지은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은 제게 단순한 집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제 자부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찬물에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린 뒤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는 정성껏 끓인 북엇국과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에요. 아들 인태가 어릴 적부터 유독 좋아하던 음식이거든요.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 보이는 아들 녀석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싶은 어미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북어를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뽀얀 국물이 우러나도록 푹 끓이고 계란물을 곱게 풀어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냉장고에서 꺼낸 밑반찬들을 작은 접시에 정갈하게 옮겨 담으니 어느덧 진수성찬 부럽지 않은 아침 식탁이 차려졌네요. 6시가 조금 넘은 시간, 2층에서 며느리 지우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를 극적이며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거하게 차리셨어요. 누가 보면 잔칫날인 줄 알겠네요. 일찍 일어난 김에 끓여봤다. 인태도 어제 늦게까지 일한 것 같던데 뜨끈한 국물에 밥 말아먹고 가면 속이 든든하지 않겠니? 아휴 어머니. 인태 씨나 저나 아침부터 이런 거 먹으면 속 더부룩한 거 아시잖아요. 요즘 누가 아침을 이렇게 밥으로 먹어요. 간단하게 시리얼이나 빵으로 때우는 게 훨씬 낫죠. 지우는 제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찬장을 열어 알록달록한 시리얼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와그작와그작 시리얼을 그릇에 쏟아붓고 우유를 부어 먹는 모습을 보니 새벽부터 정성껏 밥을 차린 제 노력이 무색해지는 것 같아 속이 조금 상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데 제가 이해해야죠. 잠시 후 잠옷바람의 인태가 부스스한 얼굴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침부터 웬 북엇국이야? 좋은 일 있어? 네 얼굴이 헬쑥해 보여서 끓였다. 어서 앉아서 한 그릇 하고 가거라. 아, 됐어. 나도 그냥 지우처럼 시리얼 먹을래. 그게 더 편해. 인태는 제 권유를 매몰차게 거절하고는 아내의 옆에 앉아 똑같이 시리얼 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줄곧 손에 든 휴대폰에 고정되어 있었죠. 아내와 눈을 맞추는 법도 저와 대화를 나누는 법도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시리얼을 입에 떠넣으며 화면 속 세상에만 빠져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정말 한 집에 사는 가족이 맞나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차린 따뜻한 밥과 국은 식탁 한편에서 외롭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내내 부엌에는 시리얼 씹는 소리와 스마트폰 알림음만이 간간히 울릴 뿐 따뜻한 가족의 대화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들 내외가 잔뜩 심각한 표정으로 제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녀석들이 나란히 앉아 저를 쳐다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죠. 먼저 입을 연 것은 아들 인태였어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표정들이 왜 그렇게 심각해? 사실은 제가 정말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하나 찾았습니다. 시장 조사도 다 마쳤고 사업 계획서도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이거 성공만 하면 정말 대박 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인태는 흥분된 목소리로 자신의 사업 계획에 대해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 용어들을 섞어가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꼭 어릴 적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던 때와 겹쳐 보여 저도 모르게 옅은 미소가 지어졌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저는 웃음기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니께서 저희를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옆에서 잠자코 듣고만 있던 며느리 지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딱 1년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요. 아시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이 집도 나중에 다 저희 거 될 텐데요. 그냥 나중에 받을 유산 좀 미리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은 제 귀에 무척이나 거슬렸어요.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유산 얘기를 저렇게 쉽게 꺼내는 것도 그렇고 제 재산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괘씸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업 자금으로 덜컥 내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자식이 저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금액이 얼마인데 그러니? 제 질문에 인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액수를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아끼고 모아온 예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제 노후가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저희 못 믿으세요? 저희가 설마 어머니 돈 떼어먹기라도 하겠어요. 인태 씨가 어머니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지우는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재빠르게 아들을 방패 삼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내 아들이 성공하겠다는데 어미가 되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랴. 다만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다. 돈은 빌려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어떤 조건인데요? 그냥은 못 빌려준다. 내일 당장 나랑 같이 변호사 사무실에 가자. 가서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야겠다. 그리고 1년 뒤 오늘 날짜에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도 서류에 명시할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제 단호한 말에 아들 내외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는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나 하는 불만이 역력했죠. 하지만 돈이 급했던 탓인지 두 사람은 이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죠. 저희는 떳떳하니까요. 다음 날 저는 아들 내외를 데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미리 설명해 둔 내용을 바탕으로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들 내외는 조금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서류에 이름과 주소를 적고 도장을 찍었어요. 기한 내 미상환시 법적 조치에 동의함. 이라는 문구를 저는 몇 번이고 되새겨 읽었습니다. 서류 절차를 모두 마치고 은행에 들러 아들의 계좌로 약속한 금액을 송금해 주자 아들 내외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제게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부디 이 결정이 후회 없는 선택이기를, 아들의 사업이 정말로 성공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에게 큰 돈을 빌려주고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죠. 제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가족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삶은 아주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한 건지 두 사람의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거든요. 인태는 몇 달 지나지 않아 타고 다니던 국산 중형차를 번쩍이는 외제차로 바꿨고 며느리 지우는 매달 새로운 명품 가방과 옷을 사들이기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들의 사업이 잘 풀리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 컸어요. 고생한 아들이 이제라도 빛을 보는구나 싶어 대견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이라도 보곤 했는데 이제는 퇴근하면 곧장 자기들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죠. 주말에 외식이라도 할라치면 어머니, 저희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라며 둘만 쏙 빠져나가기 바빴고요. 마치 제가 이 집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물어봐도 인태는 엄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제가 다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라며 대화를 피하기만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알 수 없는 거리감과 서운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핏줄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설마 저를 속이기야 하겠어. 애써 그렇게 믿으며 약속한 상환 날짜가 되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용증에 명시했던 약속의 그날이 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두고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던 날이었죠. 저는 모처럼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푸짐하게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는 그동안의 서운했던 감정들도 모두 털어버리고 약속을 지켜준 아들을 마음껏 칭찬해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아들 내외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보니 며느리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안 들어오기에 전화해봤다. 어디니? 저희 오늘 백화점 왔어요. 인태 씨 가을 옷도 좀 보고 제 가방도 볼 게 있어서요.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들어갈 테니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드세요. 지우는 제게 용건을 물어볼 생각도 없이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어야 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걸까? 정성껏 만든 갈비찜이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함께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늦게 들어온 아들 내외는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고 그날 밤 저는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한 채 뒤척이며 밤을 지새워야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아들 내외를 식탁에 마주 앉혔습니다. 어제 먹지 못했던 갈비찜을 다시 데우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인태야, 지우야.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기억하니? 제 질문에 인태는 밥을 뒤적거리며 시선을 피했고 며느리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되물었습니다. 어제요? 글쎄요, 무슨 날이었는데요? 1년 전에 너희 사업자금 빌려가면서 돈 갚기로 약속한 날이었잖니. 차용증에도 분명히 명시해놨는데 벌써 잊은 건 아니겠지. 제 말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인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높였어요. 아, 어머니. 제가 지금 한창 사업 확장 때문에 재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사업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하시네요. 아들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흐름도 중요하지만 약속은 약속 아니냐. 너희가 먼저 1년 뒤에 꼭 갚겠다고 나랑 약속을 했잖니. 나도 그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고. 필요한 일이요? 어머니가 돈 쓰실 일이 뭐가 있으세요? 저희가 매달 생활비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매달 주는 생활비라고 해봤자 이 넓은 집의 관리비와 식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마치 큰 돈이라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지우야, 그건 생활비고 이건 빌려간 돈이니 경우가 다르지. 그리고 내가 내 돈 쓰는데 너희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건 아니잖니.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어디 도망간대요? 한 집에 사는 식구끼리 너무 빡빡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저희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그게 다 어머니 좋은 일 아닌가요? 어머니 노후 저희가 책임져 드릴 거잖아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 마치 저를 위해 자기들이 고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정당한 요구가 어느새 제가 쏙 좁고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감정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노후는 너희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고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는 거다. 다른 말할 것 없고 약속대로 빌려간 돈 갚아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 지우의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너무하세요. 저희가 남도 아니고 그깟 돈 좀 빌려 쓴 거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세요? 돈 있다고 저희한테 갑질하지 마세요. 갑질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내어준 결과가 고작 갑질하는 시어머니라는 말이라니. 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제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아들 인태는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저들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는 대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동이틀 무렵 마침내 아주 단단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젯밤 아들 내외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지만 더 이상 슬프거나 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심만이 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차용증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대신 곧바로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디 가냐고 묻는 아들 내외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1년 전 아들 내외와 함께 방문했던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품에서 차용증을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다시 한번 봐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르신.
1년 전에 작성하셨던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네요. 공증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돈으로 갑질을 한다며 제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 어르신께는 이 돈을 돌려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대로 지금이라도 당장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드님 명의로 된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방법도 있고요. 변호사의 말을 듣는 동안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권리와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 집에서 아들 내외를 내보낼 수도 있을까요?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아들 내외는 아무런 데가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그 집은 어르신의 소유권이 명확한 재산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무상으로 거주할 권리를 영원히 주장할 수는 없어요.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자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안개가 걷히고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들 내외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혹은 제가 금세 마음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듯 태평한 모습이었죠. 저는 그 둘의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너희 둘 내 말 잘 듣거라.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마지못해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젯밤 너희가 한 말 나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너희 말대로 나는 더 이상 돈으로 너희에게 갑질을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니 빌려간 돈을 갚을 생각이 없다면 내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이 집에서 살 자격도 없는 것 같다. 네. 어머니,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 지우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말 그대로다.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 그 안에 이 집에서 이사 나갈 준비를 하거라. 만약 돈을 갚는다면 없던 일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제 폭탄 선언에 아들 내외는 잠시 말을 잃고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더니 이내 코웃음을 치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희를 내쫓겠다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농담이 아니다. 나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말하는 거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이 집의 소유주로서 너희에게 하는 정식 통보다. 와, 정말 너무하시네. 아들이 사업 좀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 이제는 집까지 뺏으시겠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인정머리 없는 분이셨어요? 인태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소리를 질렀고 지우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여보. 어머니 지금 화나셔서 저러시는 거야. 며칠 지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밥 차려주실걸. 우리 그냥 못 들은 걸로 하자. 두 사람은 제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커녕 나이든 노인의 치기 어린 화풀이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대로 몸을 돌려 현관을 나섰습니다. 제게는 이제 말싸움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곧바로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였죠. 제가 향한 곳은 동네에서 가장 크고
신뢰도가 높기로 소문난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명패에는 공인중개사 박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집을 내놓으려고요. 저는 박선영 소장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2층 전체를 세놓고 싶습니다. 박 소장은 조금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2층에요? 그럼 지금은 누가 살고 있나요? 아들 내외가 살고 있습니다. 제 대답에 박 소장의 얼굴에 잠시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그녀는 프로답게 내색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더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자초지종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들 내외가 한 달 안에 이사를 나가게 되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만 말했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보증금 액수를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보증금은 아들 내외에게 빌려준 돈과 똑같은 금액으로 받을 겁니다. 그 돈을 받아야만 제 숨통이 트일 것 같거든요. 제 단호한 태도와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낀 것인지 박선영 소장은 더 이상 제 개인적인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편에 서서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 주겠다는 믿음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사정이 어떠하시든 저는 어르신의 의뢰를 받은 공인중개사로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원하시는 조건에 맞는 좋은 세입자, 제가 책임지고 찾아드리죠. 젊고 똑 부러지는 박 소장의 말을 듣고 있으니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막막하고 외로웠을 이 싸움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박 소장과 부동산 중개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이 시작된 것이었죠. 박선영 소장과 계약을 맺은 다음 날부터 저희 집은 낯선 사람들의 방문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소장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인터넷과 부동산 네트워크에 매물을 올렸고 그걸 보고 연락한 예비 세입자들이 쉴 새 없이 집을 보러 찾아왔죠. 저는 1층에 머물며 조용히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2층에 사는 아들 내외는 이런 상황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집을 보러 온 날이었어요. 박 소장이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젊은 부부를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1층 거실이고요. 주방이랑 안방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곳은 2층인데 잠시 양해를 구하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박 소장이 계단 쪽으로 손님을 이끌자 때마침 2층에서 내려오던 며느리 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지우는 일부러 잠옷바람에 머리는 산발을 한 채로 손님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했어요. 어머, 누구세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아, 사모님. 여기 부동산입니다. 2층 보러 손님이 오셔서요.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박 소장이 정중하게 사과했지만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손님들을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이 집 보러 오셨다고요? 아이고, 헛걸음하셨네. 이 집, 겉만 멀쩡하지 속은 엉망이에요.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우풍이 얼마나 심한지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냉골이라니까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방해에 젊은 부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박 소장의 얼굴도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결국 그 손님들은 집을 제대로 구경도 하지 못하고 서둘러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 후로도 아들 내외의 회방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이 오기로 한 시간이 되면 일부러 집을 돼지우리처럼 어지럽혀 놓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현관 앞에 내놓아 악취를 풍기기도 했죠. 심지어 아들 인태는 이 집 주인 할머니가 엄청 깐깐해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쫓아낸대요. 아이 있는 집은 절대 못 살걸요? 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야 했던 박 소장은 결국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렇게 계속 방해하시면 집을 보여주기가 힘듭니다. 계약도 성사되기 어렵고요. 미안해요, 박 소장. 내 아들 녀석들이 저렇게까지 철이 없을 줄은 몰랐네요. 아닙니다, 어르신. 사과하실 일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제가 알아서 잘 대처해 볼게요. 어르신께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박 소장은 저를 안심시킨 뒤 다음 손님을 데려왔을 때부터는 다른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보여주기 전에 미리 예비 세입자들에게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는 것이었죠. 지금 보실 집은 어르신께서 자녀분들과 조금 다툼이 있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집을 보시는 동안 아드님이나 며느님이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자체는 제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 누수나 단열 문제 전혀 없고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입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계약서에 입주 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즉시 수리한다는 특약 사항을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보증하는 집이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박 소장의 똑 부러지고 신뢰감 있는 설명 덕분이었을까요? 그 후부터는 아들 내외가 옆에서 아무리 회방을 놓아도 손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고 집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오히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며 어르신께서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라며 위로를 건네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 내외의 방해 공작이 계속되자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소장의 조언을 받아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제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로 결심했어요. 며칠 후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 우편을 아들 내외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그 서류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작성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귀하는 2025년 10월 8일 임대인 이영순으로부터 빌려간 금전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정당한 거주 권한이 없음을 알립니다. 이에 본 내용 증명을 통해 2026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만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명도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그날 오후 우체국 집배원 아저씨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층에 있던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이 내려와 문을 열었고 집배원은 본인 확인을 한 뒤 서류를 건네며 수령 확인 서명을 요구했어요. 김인태 씨나 서지우 씨 계신가요? 법원 등기인데 본인이 직접 수령하셔야 합니다. 법원이라는 말에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든 며느리는 봉투에 적힌 발신인 이영순과 내용 증명이라는 글자를 보고는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제야 제가 단순히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 인태 역시 책상 위에 놓인 내용 증명 서류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이전처럼 콧방귀를 뀌거나 저를 비웃지 못했어요. 대신 자기들 방에 틀어박혀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1층까지 들려왔습니다. 현실을 부정하던 아들 내외의 얼굴에 드디어 짙은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 아들 내외는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이전처럼 제게 대들거나 비아냥거리는 대신 저와 마주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나름의 마지막 저항은 집을 보러 오는 예비 세입자들을 향한 교묘한 방해 공작으로 이어졌죠. 대놓고 험담을 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2층에 올라가면 일부러 부부싸움을 하는 척 고성을 지르거나 화장실 변기물을 계속 내려서 수압이 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등 유치한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박선영 소장은 그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노련하게 대처했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도 조금씩 지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박 소장은 새로운 예비 세입자와 함께 집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선한 인상에 예의가 발랐고 아내는 단아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는 처음 보는 저를 향해 배꼽 인사를 꾸벅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집이 참 좋네요. 햇볕도 잘 들고요. 아내 되는 사람이 상냥하게 말을 건네는 순간 2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일부러 내는 소음이었죠. 젊은 부부의 얼굴에 잠시 난감한 기색이 스쳤지만 남편은 이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는 속삭였습니다. 유라야, 위층에 형아가 사나보다. 신나는 음악을 듣고 있네. 우리는 조용히 집 구경하고 가자. 아이 아빠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에 험악해질 뻔했던 분위기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박 소장도 안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부부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2층에 올라서자 며느리 지우가 거실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일부러 치우지 않은 듯 어수선했고 식탁 위에는 먹고 난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죠. 지우는 손님들이 들어오든 말든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는 그 어수선한 풍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 구조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열어 채광을 확인하고 아내는 아이가 지낼 방을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여보, 이 방은 햇볕이 잘 들어서 우리 유라 방으로 쓰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 그러게. 베란다도 넓어서 빨래 널기도 좋고 유라 자전거 놓을 공간도 충분하겠어. 두 사람은 제 아들 내외가 만들어 놓은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곳에서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을 다 둘러보고 내려온 부부는 제 앞에 서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들어와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마음에 드신다니 제가 더 좋네요. 사실 저희가 아이가 있다 보니 층간소음 때문에 아파트에서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이 있는 주택을 간절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어르신 불편하시지 않게 정말 조용히 그리고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이 집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새로운 인연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어요. 박 소장, 저는 이분들과 계약하고 싶네요. 제 말에 박 소장도 젊은 부부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희는 곧장 부동산 사무소로 가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름은 남편이 오지훈, 아내가 한유라라고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내내 두 사람은 제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살갑게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근처에 다닐 만한 좋은 병원은 어디에 있나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한 분위기가 이어졌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저는 박 소장의 도움을 받아 제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오지훈 씨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몇 번 누르더니 제게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어르신, 약속된 보증금 전액 이체해드렸습니다.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곧이어 제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제 통장에는 정확히 1년 전 아들 인태의 통장으로 사라졌던 그 금액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단순히 돈이 들어왔다는 기쁨을 넘어선 무언가 뜨겁고 뭉클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올랐어요. 이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에게 무시당했던 저의 인생이었고 며느리에게 갑질이라 모욕당했던 저의 자존심이었으며 제 힘으로 온전히 되찾은 저의 권리였습니다. 저는 오지훈 씨 부부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 내외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조금 전 부동산에서 작성한 따끈따끈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두 사람 앞에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지우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저는 대답 대신 계약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라는 듯 눈짓만 했습니다. 서류를 집어든 인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계약서에 적힌 새로운 세입자의 이름과 선명하게 찍힌 제 도장, 그리고 입주 날짜를 확인한 인태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짜예요? 정말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그래, 진짜다. 보증금도 이미 다 받았고, 이제 너희는 이달 말까지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새로운 세입자가 다음 달 1일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니까. 제 담담한 통보에 아들 내외는 더 이상 비웃거나 농담으로 치부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마주한 두 사람의 얼굴에 당혹감과 공포가 뒤섞여 나타났어요. 며느리 지우가 먼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저희를 정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어요? 길바닥에 나앉는 건 너희 사정이지 내 사정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니? 돈을 갚든 집을 나가든 선택하라고 했을 텐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랑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 결정을 하세요? 이 집 어차피 저한테 물려주실 거면서 왜 남을 들여요? 당장 가서 계약 취소하세요. 아들 인태는 이제 거의 울먹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굳어버린 뒤였어요. 인태야, 이 집은 아직 내 집이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온전히 내 결정에 달린 문제야. 너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상해, 너희야말로 내 돈 빌려가서 탕진할 때 나랑 상해 한마디라도 했었니? 갚기로 한 약속을 어길 때 내게 미리 양해라도 구했었느냐 말이다. 제 차가운 일침에 두 사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저를 설득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에는 무겁고
서먹한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약속한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어요. 저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제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사람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전 9시가 되자 집 앞에 커다란 이삿짐 센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건장한 작업복 차림의 직원 서너 명이 집 안으로 들어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실 창가에 조용히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밤새 잠을 설쳤는지 퀭한 눈으로 짐 싸는 것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어요. 그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옮기고 상자를 나르는 모습을 망연하게 바라볼 뿐이었죠. 며느리 지우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이 담긴 상자가 나갈 때, 아들 인태가 아끼던 골프채 가방이 실려 나갈 때, 두 사람의 얼굴에 스쳐가는 허망한 표정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집을 나서는 순간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요. 작업이 한창 진행될 무렵 며느리 지우가 이삿짐 센터 직원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제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시네. 자식이 집에서 쫓겨나는데 나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렇게 구경만 하고 계시니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돈 때문에 자식도 내쫓는 독한 시어머니라고 온 동네에 소문날까봐 겁나지도 않으시냐고요. 하지만 지우의 의도와는 달리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할 뿐 아무도 그녀의 말에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흘깃 저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심마저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저런 말에 상처받거나 흔들릴 제가 아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2층에 있던 모든 짐이 트럭에 실리자 그동안 북적거리던 집 안이 휑하게 비어버렸습니다. 텅 빈 공간에 작업자들의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아들 내외가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인태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지우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정말 갑니다. 나중에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래, 잘 가거라. 가서 고생 좀 해봐야 세상 무서운 줄 알겠지. 제 담담한 인사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돌아섰고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이삿짐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멀어지자 집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바라보았어요.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아예 시리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해방감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집 앞 골목이 다시 한번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이삿짐 트럭이 멈춰섰고 그 뒤로 오지훈 씨 부부와 귀여운 딸 유라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새로운 세입자가 이사를 들어오는 것이었죠. 어르신, 저희 왔어요. 아내 유라 씨가 밝은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시루떡이 들려 있었어요. 이사하는 날에는 떡을 나눠 먹어야 정이 쌓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 먼저 맛보시라고 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어서 들어와요. 짐은 천천히 옮기고요. 오지훈 씨네 가족의 이사는 제 아들 내외의 이사와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이사에는 희망과 설렘, 그리고 웃음이 가득했어요. 지훈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연신 싱글벙글이었고, 유라 씨는 새로운 부엌을 보며 앞으로 만들 맛있는 요리들을 상상하는 듯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딸 유라는 낯선 환경이 신기한지 집안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며 아빠, 여기는 내 방이야? 엄마, 저기 창문 좀 봐. 라며 제잘거렸어요. 시끄럽고 삭막했던 2층 공간에 오랜만에 아이의 청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짐 정리를 어느 정도 마친 유라 씨가 저를 2층으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저희 아직 짐 정리가 다 안 돼서 변변한 반찬은 없지만 같이 저녁 식사해요. 오늘 저희의 첫 저녁 식사에 어르신을 꼭 초대하고 싶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초대에 응했습니다. 2층 식탁에는 새로 이사온 집에서 먹는 첫 끼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지훈 씨는 제게 연신 고기를 권했고 유라 씨는 제 밥그릇이 빈틈없이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딸 유라는 작은 손으로 상추쌈을 싸서 할머니, 아하세요. 라며 제 입에 넣어주기도 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 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소박하지만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에는 뜻밖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오지훈 씨 부부는 저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유라 씨는 시장에 갈 때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없는지 먼저 물어봐 주었고, 종종 자기가 만든 특별한 반찬이라며 제 부엌에 슬그머니 내려놓고 가곤 했습니다. 지훈 씨는 퇴근길에 마당 전구가 나간 것을 보고는 말없이 새 것으로 갈아 끼워 주었고, 주말에는 2층에서 들려오는 톱질 소리에 나가보면 제 텃밭 옆에 놓을 작은 평상을 뚝딱뚝딱 만들고 있기도 했죠. 무엇보다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준 것은 5살 배기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유치원에 다녀오면 가장 먼저 1층으로 달려와 제 품에 안기곤 했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는데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라며 꼬깃꼬깃한 그림을 내미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죠. 저는 유라와 함께 텃밭에 물을 주고 마당에서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집은 더 이상 텅 빈 둥지가 아니었어요. 핏줄은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제 마음은 하루가 다르게 따뜻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 저는 박선영 소장에게서 안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소장은 계약이 끝난 후에도 종종 전화를 걸어 제가 잘 지내는지, 새로운 세입자와의 관계는 원만한지 등을 세심하게 챙겨주곤 했어요. 어르신, 잘 지내시죠? 오지훈 시내랑은 별 문제 없으시고요? 그럼요. 박 소장 덕분에 제가 요즘 아주 호강하며 지냅니다. 저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한참 동안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누던 중 박 소장이 조금 망설이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혹시 아드님 소식은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 녀석들이 집 나간 뒤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아마 저볼 면목이 없으니 연락을 못하는 거겠지요. 그게 제가 오늘 다른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에 나갔다가 우연히 아드님 소식을 좀 듣게 돼서요. 안 좋은 소식이라 전해드려야 하나 망설였는데 그래도 어르신께서 알고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박 소장이 전해준 소식은 제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인태가 호언장담했던 그 대박 사업은 결국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해요. 시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유행만 쫓아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은 애초에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아들은 제게 빌려간 돈은 물론 추가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빚독촉에 시달리며 며느리와 함께 보증금도 거의 없는 아주 작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박 소장의 말을 듣는 제 마음은 복잡 미묘했습니다. 쌤통이다 하는 마음이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는 그럴 줄 알았다는 씁쓸함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려던 결과가 결국 저런 것이구나 싶었죠. 며칠 뒤 저는 장을 보기 위해 동네 시장을 찾았습니다. 한참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어요. 값싼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통을 맨 채 어느 식당 앞에서 음식을 받아들고 있는 젊은 남자. 제 아들 인태였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헬멧 아래로 보이는 아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피로에 절어무척이나 지쳐 보였어요. 인태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없이 음식을 받아들고는 서둘러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도 모르게 채소 좌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밥을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어요.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려던 순간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저장된 인태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집을 나간 이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이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아들은 하소연하듯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서지우,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자기 허영심 채우려고 나를 부추겨서 무리하게 사업 시작하게 만들더니 이제 와서는 돈 못 번다고 나를 벌레 보듯이 쳐다봐. 매일 싸우고 서로 저주하고 여기가 지옥이야, 엄마. 여기가 지옥이라고. 아들의 울부짖음에 가까운 절규가 전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며느리를 탓하는 아들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고통의 무게는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돈이라도 빌려달라는 말이냐? 제 차가운 물음에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와 함께 흐느끼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잠시 후 아들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엄마가 끓여주던 북엇국이 먹고 싶어서, 따뜻한 집밥이 너무 그리워서 전화했어. 미안해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붙잡고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가을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저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술 취한 전화 한 통은 제 평화롭던 일상에 작지만 깊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어요. 행여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며느리와 싸우다 못할 짓이라도 한 건 아닐까? 애써 외면하려 해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은 어쩔 수가 없더군요. 녀석들이 밉고 괘씸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아들의 절규는 밤마다 제 심장을 서늘하게 짓눌렀습니다. 제 마음을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2층의 유란의 가족은 제게 더 큰 활력소가 되어주려 애쓰는 것 같았어요. 특히 5살 배기 유라는 하루가 다르게 제게 더 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서 돌아온 유라가 제 방으로 달려와서는 제 등 뒤로 무언가를 황급히 숨겼습니다. 할머니, 눈 감아 보세요. 제가 선물 준비했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제가 웃으며 눈을 감자 유라가 작은 손으로 제 손바닥 위에 무언가를 올려주었습니다. 손에 닿는 감촉은 꼬깃꼬깃한 도화지였어요.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유라가 직접 그린 그림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선 하나 제대로 긋기 힘든 아이가 온 힘을 다해 그린 그림이었죠. 커다랗게 웃고 있는 사람 얼굴 옆에 그것보다는 조금 작은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강아지 같은 형체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유라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할머니, 이건 유라, 그리고 이건 할머니네 집 강아지예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없었지만 유라의 상상 속에서는 저와 함께 사는 모양이었어요. 그림 밑에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저는 그 그림과 글씨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건넨 서툰 진심이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도 제 마음을 깊고 아프게 울렸기 때문이죠. 핏줄로 이어진 자식에게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따뜻한 말을 이제 겨우 글씨를 깨친 아이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유라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은 아이의 온기가 아들 녀석이 핥히고 간 제 마음의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만이 가족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렇듯 따뜻한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짜 가족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첫눈이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박선영 소장이 찐빵 한 상자를 사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첫눈도 오고 날도 추운데 따뜻하게 잘 지내시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박 소장.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어서 들어와요. 밖이 많이 춥지? 저는 박 소장을 따뜻한 거실로 이끌어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유란의 가족과는 잘 지내는지 등 기분 좋은 안부를 나누던 중 박 소장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르신, 제가 지난주에 이 근처 식당 사장님이랑 계약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요. 거기서 아드님 얘기를 들었어요. 인태 말이요? 그 녀석이 거기서 뭘 어쨌다고. 아드님이 그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일을 하신대요. 그런데 사장님이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의심스러웠대요. 멀끔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험한 일을 하겠다고 찾아왔는데 며칠 하다 도망갈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더랍니다. 박 소장의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수도 없고 표정도 어두워서 다들 좀 어려워했는데 요즘은 먼저 나서서 동료들도 챙기고 쉬는 시간에는 식당 구석에서 사업 관련 서적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다고 해요. 사장님이 그러시는데 사람이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저렇게 성실한 청년은 정말 오랜만에 본다면서 나중에는 꼭 크게 될 사람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참, 며느님도 근처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신대요. 두 분 다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았어요. 박 소장의 전언을 듣는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들이 고생한다는 소식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동시에 아주 오랜만에 아들에 대한 희미한 대견함 같은 감정이 피어올랐어요.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비로소 자기 발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박 소장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소식은 제게 작은 위안과 함께 아직은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용기를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저는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일 아침에는 제사상을 차렸어요. 아들 내외가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온 가족이 모여 고인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날이었지만 올해는 저 혼자 조용히 치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럴 면목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기일 전날 밤 저는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장만해 왔습니다. 나물이며 쇠고기 산적이며 동태전과 각종 과일들을 한가득 사들고 오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인태가 좋아하던 잡채 재료를 사고 있더군요. 어차피 오지도 않을 텐데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일 당일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전 부치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고 짭짤하게 졸여지는 조기와 구수한 나물향이 뒤섞여 어릴 적 명절 아침을 떠올리게 했어요. 음식을 하며 문득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꼭 닮았던 어린 시절의 인태 모습도 함께 떠올랐죠. 아빠 무릎에 앉아 밤을 까먹던 아이, 처음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져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던 아이, 대학에 합격했다며 합격증을 들고 와 제 품에 안기던 늠름한 청년. 그 모든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자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이슬이 맺혔습니다. 정성껏 차린 제사상을 거실에 놓고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술을 한 잔 올렸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여보,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부디 못난 우리 아들, 철없는 우리 인태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라도 좀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는데 저녁 시간이 다가올 무렵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저는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층의 유란의 가족은 오늘 처가에 간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거든요. 현관문을 열기 전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주눅이 든 채 서로의 옆에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 내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몇 달 사이에 두 사람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값비싼 옷 대신 낡고 저렴해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며느리 지우의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주 천천히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왔구나. 문이 열리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아들 내외는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거실 안으로 들어선 인태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것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과 눈이 마주친 순간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인태는 제 앞에 서자마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물기에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아들의 등은 한참 동안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어머니 돈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얼굴 뵐 면목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차마 그런 아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볼 수가 없어 조용히 고개를 돌렸어요. 제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아들의 뜨거운 눈물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 지우도 결국 남편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우는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어깨를 잘게 떨며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을 무렵 며느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망쳤습니다. 제 허영심 때문에, 제 못된 마음 때문에 인태 씨를 부추겨서 어머니께 못할 짓을 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을 향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막말을 했던 것도,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도 다 제 잘못입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어요. 저희를 내쫓으신 어머니가 밉고 저희 대신 들어온 세입자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 힘으로 돈을 벌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어주셨는지, 저희가 얼마나 철없이 행동했는지요.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벌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어머니.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런 자격 없는 놈들이니까요. 그저 아버님 기일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 담긴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더 이상 두 사람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잘못이 단 몇 마디의 사과로 전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저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에게 다가가 그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냐. 아버님께서 보고 계신다. 제 말에 아들 내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휴지를 뽑아 건네주고는 식탁 쪽을 가리켰습니다. 너희들 저녁은 먹었니? 시장할 텐데 와서 밥부터 먹어라. 어머니, 저희는 괜찮습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걸요. 자격은 무슨. 제사 음식은 나눠 먹어야 복이 오는 법이다. 내가 너희 생각해서 잡채도 푸짐하게 해놨다. 어서 와서 앉아. 저는 두 사람을 거의 반강제로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데운 밥과 갓 끓인 탕국을 한 그릇씩 떠서 두 사람의 앞에 놓아주었어요. 제사상에 올렸던 나물과 전, 그리고 잡채도 넉넉하게 덜어주었죠.
아들 내외는 한참 동안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 안 먹고 있느냐? 음식이 입에 안 맞아? 아닙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인태는 겨우 수저를 들고 밥을 한술 떴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몇 년은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입안 가득 음식을 채운 아들의 눈에서는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밥그릇 안으로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 지우 역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아주 천천히 음식을 씹어 삼켰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맞은편에 앉아 두 사람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날의 저녁 식탁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그릇을 비우는 소리, 간간이 터져 나오는 흐느낌, 그리고 따뜻한 음식의 온기가 뒤섞여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어요. 아들 내외가 눈물의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거실에는 무겁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망과 분노 대신 슬픔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온기가 섞인 그런 침묵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제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의 앞에 작은 통장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인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어보거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지금 사는 월세방보다는 훨씬 나은 작은 아파트의 보증금 정도는 될 만한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떻게 또 어머니께 손을 벌리겠어요. 지우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똑똑히 들어. 이건 너희에게 빌려주는 돈이다. 1년 전 너희가 내게서 빌려갔던 그 돈처럼 말이다. 제 말의 의미를 깨달은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돈으로 제대로 된 집을 얻어서 다시 시작해보거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지 않을 너희 두 사람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돈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물론 이자는 받지 않으마. 대신 이자를 갚는 셈 치고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에는 반드시 이 집에 찾아와서 나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한다. 그게 내가 너희에게 거는 조건이다. 할 수 있겠니? 제 제안에 아들 내외는 감격한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주시는 것보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찾아와 밥을 먹으라는 그 말이 두 사람에게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신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열심히 살아서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잊지 않고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굳은 책임감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2층의 유란의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가에 갔다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어르신, 저희 다녀왔습니다. 유라 씨의 밝은 목소리에 거실에 있던 우리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 현관 쪽을 쳐다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들 내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유란의 가족 역시 거실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잠시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인태였어요. 인태는 오지훈 씨 부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그동안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지우 역시 함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 잘 좀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에 마음씨 고운 오지훈 씨 부부는 오히려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어르신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내는 걸요. 두 분도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저는 얽히고 설켰던 모든 관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옛 가족은 새로운 가족에게 정중하게 저를 부탁했고, 제 새로운 가족은 그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주었죠.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몇 주 뒤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유란의 가족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제 텃밭의 배추는 어느새 속이 꽉 차 곧 김장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고 있었죠.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 거실을 배경으로 아들 내외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새보금자리로 이사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밥 먹으러 갈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 사진과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삶과 자존심을 지켜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제 아들 내외는 스스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을 뿐이죠. 저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소유나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멀리서 저를 발견한 유라가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저는 유라를 꼭 껴안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충만한 가을 오후를 조용히 만끽했습니다.